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재 1등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게 되는데 방역당국은 더 꼼꼼한 개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의 폭을 넓혀가면서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과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 개발된 mRNA 백신이 코로나 이외의 난치성 질환 백신으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외 제약사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mRNA를 활용한 암이나 에이즈 등 난치병 치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자연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앞으로 1년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규제 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친환경 경영으로 환경보호와 함께 경비 절감 효과까지 누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으로 철근을 만들거나 폐어망으로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등 기업 간의 대체재 찾기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되지만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에게는 7일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방역당국은 등급이 내려가도 이런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는 최소 4주 이행기를 거쳐 다음 달 23일쯤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행기 동안 의료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반 격리 치료의 안전성 문제 등을 검토해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의 시식도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화관과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관람 중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영화관은 상영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취식 특별관리 구역을 지정해 시식 코너 간에는 3m 간격을, 취식 중 사람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에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에 접촉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는 4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고 면회객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3차 접종 완료자, 17세 이하는 2차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고 접촉 면회 진행 중에는 음식물과 음료의 섭취가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저녁 시간 거리 표정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하지만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문제는 여전히 갑론을박 중입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 이 문제의 결론을 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실외 마스크 의무를 바로 풀지 않은 건 긴장감이 너무 풀릴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마스크의 전파 차단 역할이 크다는 의미지만 실내 취식 등 더 우려스러운 상황도 모두 풀면서 실외 마스크를 계속 고집하는 건 정부로서도 부담입니다.
실외 마스크의 조정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확진자와 중환자 등 지금까지 위험도를 평가하던 기준을 적용해 5월 초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도 밖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없지만 의무가 해제되면 그 기준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등 일부 외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푸는 곳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가오는 여름 문 닫고 에어컨 켜는 것을 고려하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인수위도 실외 마스크 해제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상대로 5월 초에 해제 결정이 나올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또 이행기 4주를 두고 판단하기로 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격리 의무 해제가 확진자가 격리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감염 위험성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해선 기간을 줄인 외국의 경우도 과학적 판단이 아닌 사회 경제적 고려가 컸다면서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감염 전파 차단 조치는 필요하다며 격리 권고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스페인의 한 30대 여성이 20일도 안 돼 코로나19에 재감염돼 역대 최단 기간 재감염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스페인 카탈루냐대 쌀루 연구소 연구팀이 의료 종사자인 31세 여성에게서 이런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여성이 지난해 12월 PCR 검사에서 처음 오미크론 양성 반응을 보인 뒤 3주도 안 돼 기침과 열이 나서 PCR 검사를 다시 하자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이번 사례를 통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백신 접종까지 마쳤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도시 봉쇄를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1,600만 명 이상이 자택격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시는 감염 상황에 따라 통제 정도를 소구역별로 재조정한 결과 격리가 필요한 구역에 사는 주민이 1,636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시민 2,500여만 명 가운데 아직 68%가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거나 단지 내 이동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강도 봉쇄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20일 기준 상하이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18,400여 명으로 이른바 제로 코로나라는 목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한 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확진자 감소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가고 실내 시설에서의 취식도 허용됩니다. 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다시 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한 주가 지나도록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일단은 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그 정점기를 이제 완전히 지나간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젊고 건강한 연령층에서의 확진자 중에 그러니까 감염된 분 중에 확진 검사를 좀 안 받는 경향이 보이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전파를 더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그 가능성이 초기에 확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확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중증 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30%대라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이 정점기 때의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은 확실히 지금은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지만 여전히 800명대의 유증증 환자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15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에 사망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확진자 중에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의 비율이 좀채로 좀 잘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군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 스포츠 관람장과 같은 실내 시설, 그리고 기차, 고속버스 같은 교통수단 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다 보면은 그 중에 감염된 분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계속 감소세에 있는 이 유행 상황이 좀 정체되거나 아니면 감소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라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소규모의 그런 취식 그리고 좀 이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취식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그리고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5월 초쯤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이 확진자들이 이 몇만 명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줄어드는 건 맞지만 예.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감염 전파가 가능한 확진자들이 상당수가 나오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감염자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마스크 해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실외의 경우에도 완전히 트여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의 밀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실외가 있는가 하면 예.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다녀야 될 정도로 좀 밀집된 야외들도 있거든요. 이런 야외의 특성, 실외의 특성을 좀 구분해서 마스크 착용은 어느 정도로 권고할지를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착용을 권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논의가 시작되려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좀 안정돼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2020년도 상반기에 이제 확진자들이 100명대 전후로 이렇게 나올 때는 사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을 강력히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유행이 정말 최소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지만 마스크 착용을 실내에서도 이제 중단할 건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공포가 사라질 때쯤이나 되어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자,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는 건데요. 4주간 이행 기간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방역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격리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병원은 아무래도 고위험군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격리가 권고 수준으로만 존재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거부하고 이런 경우에서 격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위험군에서의 집단적인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의료기관에서의 격리는 등급 변경이 되더라도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쉬겠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화인 곳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격리가 이제 의무 사항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쉬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악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감염 전파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주변으로 또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급 변경이 되더라도 격리를 일정하게 허용하는, 그러니까 좀 규정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현장의 철저한 대비와 또 개인이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얘기도 해볼 텐데요. 3차 접종 10주 뒤에는 백신 효과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4차 접종으로 효과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4차 접종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4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모든 국민에게 4차 접종을 하겠다라는 전략은 아니고요.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4차 접종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석을 보면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 비해서 4차 접종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위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사망률도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완전히 중단하고 이제 마스크 착용도 실외에서 중단할 것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사실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을 보호할 전략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결국은 백신과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60대 이상에서 이 접종의 효과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 접종의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 개발된 mRNA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을 넘어 난치성 질환 백신으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제약사들이 mRNA를 활용해서 암이나 에이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전 물질을 몸속에 직접 주입해 면역 반응을 끌어내는 mRNA 백신. 1990년대부터 본격 연구됐지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상용화는 매번 좌초됐습니다. 마침내 2020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짧은 개발 기간과 높은 효능 덕분에 전 세계로 보급됐습니다. 이제 mRNA 백신은 코로나19를 넘어 암과 에이즈 등에 대한 백신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듀크대는 mRNA를 이용해 유방암 백신을 개발했고 여성 39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구팀이 mRNA 백신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80% 낮췄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모더나는 국제 에이즈 백신 이니셔티브와 손잡고 mRNA를 이용한 에이즈 백신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들도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난치성 질환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ST팜은 mRNA 기반 암 백신 개발에 돌입해 이르면 내년 비임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고 아이즈는 췌장암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이게 m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운데 이제 그 염기설만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카 바이러스의 염기설을 집어넣는다든지 에이즈 바이러스의 염기설을 집어넣는다든지 신종 팬데믹이 등장했을 때 그 해당 바이러스의 염기설만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mRNA 백신이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보다 이상 반응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암 백신처럼 네. 어느 정도의 부작용,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은 해요. mRNA 백신은 기술력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구에 물꼬가 터진 mRNA 백신. 높은 이상 반응이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짧은 개발 기간과 여러 질병에 대한 호환성으로 난치성 질환까지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자연 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 평가를 1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월 독성이 우려된다면서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THB를 원료로 쓰는 샴푸 제조사 모다모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런 결정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THB 이용 문제를 두고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5일 식약처에 THB의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으로 철 없는 철근을 만들거나 다 쓴 화장품 용기로 타일을 제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화두인 친환경 경영을 펼치면서 경비 절감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늘게 뽑아낸 유리섬유를 빨간색 액체에 담갔다 빼서 철근을 제조하는 모습입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녹여 만든 액체가 섬유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철없는 철근 제작으로 해마다 폐페트병 3억 개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재값이 많이 폭등해가지고 많은 건설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신소재로 그 가격을 갖다가 절감시키고 포스코건설은 탄소저감 시멘트 포스멘트 사용을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낸 뒤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 만드는데 가격도 일반 시멘트 대비 10% 정도 저렴해서 일거양득입니다. 향후에는 한 45만 톤 이상 적용을 해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의 50% 이상을 앞으로 포스멘트가 대체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다 쓴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를 분쇄한 뒤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섞어 만든 건설용 타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건축 자재로 변환이 돼가지고 현장에 적용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상당히 예쁩니다. 단순히 그냥 좀 재미없게 재활용한다 여기 멈추지 않고 얘가 신미성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출시한 갤럭시 S22와 갤럭시 탭 S8 일부 부품에 해양 폐기물을 재료로 만든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50만 톤 넘는 폐어망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폐어망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제품의 소재로 활용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 절감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대체재를 찾으려는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첨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절감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당국이 농가 보급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널찍한 비닐하우스 안에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면적은 넓지만 일하는 농민은 불과 1명. 농기구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터치하는 모습이 일하는 농민 같지 않을 정도로 한가해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터치만 하면 시설 안팎에 설치한 센서로 내부와 외부 환경을 감지해 자동으로 창문을 여닫는 건 기본. 작물에 공급하는 영양분도 자동 또는 원격에서 제어하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산물 생산량이 다른 농가보다 30%나 많고 농산물의 최상품 비율 역시 더 높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아니면 온도가 갑자기 급상승할 때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또 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농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갖춘 스마트팜 보급을 늘리기 위한 스마트팜 교육장. 전국 100여 곳에서 운영 중인 교육장에서 농민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받은 뒤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가 전국적으로 1250농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농가의 평균 소득이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충분히 교육과 함께 실습을 통해서 충분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난 후 스마트팜을 도입할 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에 스마트팜 기술의 확산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새 정부가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주는 범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전략 무기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미래 네트워크인 6G, 6세대 이동통신과 디지털 범용 기술인 AI,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6G 상용화 시기가 2028년으로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AI와 관련해서는 도전적인 인공지능 R&D를 올해 착수하고 AI 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도 계획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에 갇혀있는 민간인 10만여 명의 인도적 대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우폴은 도시 전역이 폐허로 변했고 도시 외곽에는 매일 수많은 새 무덤이 만들어져 전투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에서 스페인 총리 덴마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에 갇혀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의 인도적 대피를 시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Гуманітарних коридорів, які ведуть до вивезення цих людей, працюємо постійно. І постійно когось вдається вивезти. Останній час росіяни блокують цей процес. 마리우폴은 도시 전역이 사실상 폐허로 변했습니다. 멀쩡한 건물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날이 갈수록 새로운 무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외곽 도시 메노시의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새로운 무덤 수백여 개가 도로를 따라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우폴 시장은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외곽 공동묘지에 매일같이 집단 매장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Полі риють такі величезні рви довжиною 30 метрів і туди звозять величезними такими вантажівками наших мешканців, вбитих військами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і ховають там військові злочини. 천명 안팎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최후의 저항을 벌이고 있는 마리우폴 아조프스탈에도 수백 명의 민간인이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의 상황 역시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가 건물과 시설 가치만 따져도 우리 돈 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피해를 복구하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며 2차 대전 후에 마셜 플랜과 같은 재건 계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파괴된 교량만 300여 개, 도로는 8,000km가 넘습니다. 주택 피해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은행이 건물과 기간시설 피해만 추산했는데 현재까지 피해액이 600억 달러, 우리 돈 74조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at doesn't include the growing economic costs to Ukraine's economy, and also, of course, the war is still ongoing, so those costs are rising.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MF 연차 총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려면 매달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모든 피해를 재건하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차 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도입됐던 마셜 플랜과 비슷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The goal of the plan is not to recover the destroyed economy, but to build the new economy in Ukraine, which will be fully integrated into the EU.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징벌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더 사들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이 부과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원유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최근 몇 주간 핵심 최대 고객인 유럽행 원유 선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유조선 추적 사이트 탱커트래커닷컴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지난달 하루 130만 배럴로 떨어졌던 러시아 항구발 유럽연합행 원유 수출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60만 배럴로 반등했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업체 K플러 역시 유럽행 러시아산 원유 선정량이 3월 중순 하루 평균 100만 배럴에서 이달 130만 배럴로 늘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를 시켜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요, 도쿄전력이 제출한 해양 방류 계획 심사를 1년 정도 했는데 최근 그 심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오염수를 2차례 정화하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해저 터널로 내보내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내년 봄 해양 방류를 위해서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 공사를 준비 중이고요. 일본 정부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들여서 해당 지역의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전국에 있는 어업 단체들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일본 내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우려하고 있어서 실제 방류까지는 주민과 학계 등의 설득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사능 오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러시아가 현지 시각 20일이었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00배 위력을 가진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름은 사르맛이고요. 이 러시아가 지난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18,000km, 그러니까 지구상 어디든 1시간 안에 타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네. 이 100만 톤급 핵탄두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한 2000배 정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르맛은 사실 2018년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동안 시험 발사를 미루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서방과의 긴장감이 최고인 지금 이 시점에 시험 발사를 단행한 건데요. 예. 푸틴은 이 시험 발사 성공 이후 사르맛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서방을 향한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시험 발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위협적인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네. 이 사르맛 시험 발사에 대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울 경우 이 군사적 긴장감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한 이 사르맛이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내부 단속용으로 사용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쟁만으로도 힘들 텐데 이렇게 양국 간의 그 군사적 긴장감만 높여지는 이런 현재 분위기가 참 안타깝네요. 자, 3위에는 달 탐사 관련된 소식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오는 2025년 달에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진행이 중인데 이 프로젝트의 첫 발사체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그러니까 SLS 로켓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로켓이 첫 비행을 앞두고 최종 기능 점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조립동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지난달 중순 조립동을 나와서 발사대에 세워진 SLS 로켓은요, 일종의 기술 점검 단계인 비연소 시험을 이 사흘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발사대에 올라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동 발사대의 환기 시스템과 통기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을 한 차례 연기를 했고요.
지난 8일 다시 비연소 시험을 진행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2단 로켓에서 이 SLS 상단 부분, 2단 부분에서 헬륨 역류 방지 밸브에 문제가 생긴 게 발견이 됐고요. 예. 상단 로켓에 연료 주입을 하지 않고 1단만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1단 로켓에 연료를 채웠는데 이 과정에서 1단에서 수소 누출까지 확인이 되면서 결국 발사대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201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이 SLS 로켓은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11.25m로 한 30층 건물 높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구 저궤도에 143톤급의 탑재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로켓 중에 추진력이 가장 큰 로켓입니다. 이번에 이 SLS 로켓을 발사대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원래 6월 초에 이제 발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르테미스 계획 1단계가 예정대로는 진행이 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 궤도 유인 비행은 물론이고 달 유인 착륙을 목표로 했던 아르테미스 전체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인류가 다시 달에 가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2위는 마스크 착용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 지금 아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상황을 살펴보면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8일 만료를 앞두었던 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이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강제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후 다시 미국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항소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공방이 개인의 자유인지 또 공공을 위한 방역인지 이 사이를 가지고 논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스크 착용 문제는 사실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 해제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스크 해방은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은 겁니다. 성급한 방역 완화가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 해제는 새 정부에서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실내 취식도 가능해지는 상황인 만큼 실외 마스크 착용을 고집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실외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이제 현재도 해외에서 2m 이상 거리가 멀어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가 해제가 되면 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고민 중인 정부도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도 이 대중교통이나 이 실내 시설들이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상 마지막 방역 조치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1위는 역시 이 소식이군요. 조심스럽게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일상회복. 네, 1위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죠.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물론이고 영업시간 제한 등 모든 규제 조치가 풀리면서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밤늦게까지 모임을 가진 시민들이 자정 이후부터 한꺼번에 택시 잡는 거에 몰리면서 택시 잡기 전쟁도 요즘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개인 택시 3부제를 일시 해제한 상태여서 이제 조금은 좀 택시 전쟁의 문제가 좀 풀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거리두기 해제로 곳곳에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국내 여행 실적이 코로나19 이전까지 거의 올라왔다고 하고요. 해외 항공권 예매 또한 1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에서는 이 다음 달부터 대면 축제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 MT 등 단체 여행 수요도 늘고 있고요. 또 지역 축제는 물론이고 각종 체험 시설들도 이 관람객을 맞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고 또 경기장에서 이른바 치맥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대형 마트 내 시식은 물론이고 백화점 화장품 테스터 등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던 지난 수요일 이후에도 1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 안팎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감염 위험까지 모두 사라진 건 아닌 만큼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이고 꼼꼼한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또 환기 자주 하기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사이언스 핫5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배양세포와 미생물, 병원체 등 바이오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마우스 표현형 분석사업단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을 각각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마우스 표현형 분석사업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관리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교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한국화합물은행은 관련 자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만이 심한 여성일수록 자궁 내막암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의대 연구팀은 여성 12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가 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자궁 내막암 위험이 88%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만과 자궁 내막암의 연관성을 설명해줄 요인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호르몬 수치 등 14가지를 꼽았다며 특정 호르몬들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가 자궁 내막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자궁 내 조직이 과잉 증식하는 질환으로 발생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 식물성 식품과 생선 등으로 구성된 지중해 식단이 임신 중독증 예방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의대 연구팀은 출산 여성 8천여 명의 임신 중 식단을 조사한 결과 지중해 식단에 가장 가까운 식사를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임신 중독증의 일종인 자간전증 발생률이 22%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자간전증은 임신 후반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면서 손과 다리, 얼굴이 붓는 임신 중독증의 일종으로 조산과 사산 위험을 높입니다. 민간 주도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커뮤니티 과학문화 민간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학문화 민간협의회는 과학문화 활동을 해온 민간단체와 개인의 협업 커뮤니티로 모두 18명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설립 발족에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과학문화 확산 활동 프로젝트 기획과 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과학문화 확산 정책 연구와 재현 등 자발적인 과학문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푸른 하늘이라는 말 수없이 들어온 얘기고 하늘을 직접 봐도 진짜로 푸른 빛깔이 맞는데요. 그렇다면 하늘에 실제로 푸른색 물질이 있는 걸까요? 네, 또 똑같은 달인데 밤에 보는 달과 낮에 보는 달의 색깔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란색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하늘을 구성하는 공기 분자들과 입자들이 파란색의 빛을 다른 색의 빛보다 더 많이 주변으로 흩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실 하늘의 색은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활동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파란색의 하늘을 볼 수 있지만 노을진 하늘은 붉게 타는 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봄철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에 의해 뿌옇고 누런 하늘을 종종 보기도 하죠. 비가 오는 하늘에는 비구름이 하늘 전체를 메워 잿빛을 띠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늘은 참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다채로운 하늘의 색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충분하게 밝은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에 막대한 양의 빛과 열을 공급하고 있는 낮 시간 또는 밤일지라도 인공적인 조명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우리의 눈의 대부분은 빛의 다양한 종류를 잘 구별하기 위한 원뿔 세포를 이용해 빛을 감지합니다. 때문에 여러 색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물체의 색을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의 희미한 실루엣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 이때는 막대세포가 기능을 수행합니다.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였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눈이 어두운 환경에 점점 적응해가면서 주변 물체들의 실루엣을 볼 수 있는 이유도 본래 원뿔세포를 중심으로 기능하던 눈이 막대세포를 중심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대부분의 별들은 그냥 흰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빛이 충분히 밝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우리의 눈으로 색이 잘 구분되지 않기에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빛을 충분히 많이 모을 수 있는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이용해서 그 별들을 다시 보면 푸른색으로 또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고 밤하늘 전체를 밝게 비추는 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 크기의 약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위성입니다. 달은 지구의 중력에 붙들려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번 공전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달의 위치가 매일 조금씩 변하면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면이 점점 달리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초승달이나 반달, 그리고 보름달과 같은 달의 모습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변화를 우리는 달의 위상 변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천체일지라도 달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밤하늘 그 어떤 천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밝은 천체들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밝은 나머지 상현, 하현 달 정도만 되어도 낮 시간 동안 달이 보일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달의 여러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달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이 지구 대기와 만나 산란되면서 푸른 영역의 빛들이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에 약간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높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보이죠. 상식적으로 달은 밤에만 떠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낮에 떠 있는 달을 보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달이 낮에도 보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하늘이 파랗게 보이도록 하는 산란된 빛의 세기보다 달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볼 수 있는 달은 푸른색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반사하는 빛의 세기가 주변 배경보다 눈에 띄게 세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 배경을 완전히 누를 만큼 강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파란색과 어우러져 마치 달이 파란색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낮에 뜬 달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시기는 위치상으로 태양, 지구, 그리고 달이 위치한 각이 약 90도 정도로 배치되어 있는 상현 또는 하현의 위치인 시기가 좋습니다. 상현의 경우 정오 시간으로부터 태양이 서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서서히 동쪽 하늘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태양이 완전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남쪽 하늘 꼭대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태양이 완전히 지기 전까지의 오후 시간 동안 낮에 뜬 달을 볼 수 있죠. 하현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자정 시간으로부터 동쪽 하늘에서 뜨기 시작하여 밤하늘을 서서히 밝히는 하현은 동이 트기 시작할 때쯤까지 남쪽 하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정오가 될 때까지 하늘에 떠 있다가 태양이 남쪽 하늘 중앙까지 올라오면 그제서야 지평선 아래로 사라집니다. 낮에 뜨는 하얀 달은 바로 이 시간대인 일출로부터 정오가 되는 아침 동안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낮에 뜬 달은 사진으로도 예쁘게 잡힙니다. 망원 렌즈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예쁜 달을 낮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입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다 코로나19 생활 양식으로 쓰레기까지 급증하면서 지구 환경은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선정한 슬로건은 지구를 위한 실천, 바로 지금 나부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등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